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국내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5%에 육박하는 가운데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도 우려됩니다. 오늘로 엿새째를 맞은 화물연대 파업에 전체 조합원의 33%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은 어제까지 43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의 첫 기자간담회도 예고돼 있어 당내 갈등과 현안에 대한 여야 지도부의 입장이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국내힘 장제원 의원이 당내 친윤그룹 의원 모임인 민들레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갈등설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가 짙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즉각 전략자산 전개를 비롯한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희생자들은 모두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의자가 연이은 패소에 자포자기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은 아들이 아직 월드클래스가 아니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구단에서든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축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키이우 도심에서는 파괴된 러시아 전차들과 함께 아이들의 피난 차량에서도 공격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전쟁의 참상이 뚜렷한 키이우 현장을 YTN 취재진이 전해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일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어제 휘발유 값은 리터당 2,064.59원으로 역대 최고가인 2012년 4월 16일에 2,062.55원을 넘어서며 10년 만에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경유 역시 리터당 2,063.53원으로 역대 최고가입니다.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은 올해 1월 1일 대비 5개월여 만에 각각 27.1%, 43.1% 급등했습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중국 상하이 봉쇄 조치 완화와 주요 투자은행의 유가 전망 상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름값과 먹거리에 이어서 각종 서비스 요금까지 오르면서 올해 국내 물가는 5%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이 이런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연이어 올리면서 부작용이 걱정되는데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삼겹살 1인분 값은 18,000원에 육박하고 미용실 커트비는 평균 2만 원을 넘겼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한 지 보름이 넘었고 전기료는 더 오르게 생겼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생각하고 사요. 배달비는 엄청 올랐죠. 배달료가 많이 붙다 보니까 가서 사갖고 집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주요 기관들의 물가 전망치도 덩달아 뜁니다. OECD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6개월 만에 2.1%에서 4.8%로 2.7%포인트나 올려 잡았고 내년에도 4%에 육박하는 고물가가 이어질 거로 내다봤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물가 전망치 역시 11년 만에 4%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의 고물가는 대외 요인 영향이 크므로 일정 부분 감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당장은 이렇게 높은 물가가 걱정이지만 고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가 소비와 투자의 발목을 잡으며 경기 침체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연간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었던 2008년과 2011년 사례를 봐도 고물가 뒤엔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등 나라밖 여건이 좋지 않은 탓이 컸는데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 대외 불확실성이 덜하진 않습니다. 여기에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가 부진할 거란 전망도 한국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합니다. 중앙은행들이 긴축 정책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는 상당히 좀 부진한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0.6% 성장하는 데 그친 가운데 고물가를 재진정시키기도 전에 경기 침체가 닥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삿바 싸움이 본격화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아니다, 오히려 동결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3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은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련한 서로의 패를 공개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가구별로 할지 비혼 1인 가구로 할지 공방을 벌였습니다. 비혼 단신 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9.8%, 인구 대비 3%대에 불과하여 전체 가구, 전체 임금 노동자를 대표하는 통계로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구 생계비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세 차례 회의가 탐색전이었다면 오늘 16일 열리는 4차 회의부터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노사 간에 예상되는 내년 최저임금 격차는 최대 2,700원입니다. 노동계는 올해 9,160원보다 30% 정도는 11,860원을, 경영계는 동결 내지 최소 3% 미만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양측 주장 금액의 근거는 5%를 넘어선 물가입니다. 노동계는 물가가 오른 만큼 실질 임금이 낮아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물가 폭등과 민생위기 시기에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욱 절박한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인건비마저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좀 과도하게 인상을 한다면은 결국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거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전 정부에서 첫 2해 동안 10% 이상 최저임금을 올려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컸던 만큼 새 정부는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6월 말이지만 올해도 이를 넘겨 7월까지 심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오늘로 6째 돌입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곳곳에서는 물류 운송 차질과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조합원의 33% 수준인 7,35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부산항과 울산항 등 일부 항만에서 국지적으로 운송 방해 행위가 나오면서 평시보다 반 출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달에 10분의 1 수준으로 인천항은 5분의 1 수준으로 각각 줄었습니다. 국토부는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서 생산, 출하량이 감소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지난 7일부터 어제 아침 7시까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4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22명, 부산 8명, 광주 1명, 울산 4명, 충남 6명과 전남 2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8일 하이트 진로 이천 공장에서 출고 중이던 화물 차량을 가로막은 혐의로 체포된 하이트 진로 대전본부 지부장은 그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배우 송강호 씨가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합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시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예정인데요.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 가운데 일부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를 관람한 뒤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출연 배우 등 영화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만찬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취임식 이후 한 달 동안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일이 적지 않았는데요. 조용한 내조에 힘을 쏟으려는 모습이지만 등장할 때마다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권양숙 여사와 김정숙 여사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디까지 보폭을 넓힐 것인지가 관심입니다. 보도에 박소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날 순백색 정장을 차려입고 영부인으로서 공식 등장한 김건희 여사. 시민들과 주먹 악수를 하기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부축하기도 하고 차량에 가까이 선 윤 대통령을 잡아 끌기도 하는 모습 등 시선을 끈 장면이 여럿이었습니다. 이후 대통령 출근길 배웅, 주말 대통령과 함께 백화점 나들이 등 등장할 때마다 일거수일투족이 화제였습니다. 조용한 내조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던 대로 따로 발언을 하거나 홀로 공개 활동에 나선 모습은 없었지만 예기치 않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 날과 이튿날 대통령실 집무실을 찾아 찍은 사진이 팬 카페를 통해서만 공개됐는데 이걸 제공한 당사자가 김 여사였던 겁니다. 보안구역에서의 사진을 특정 SNS에 제공한 것을 두고 뒷말이 커졌습니다. 영부인을 담당하던 제2부속실을 폐지했지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급속히 커졌고 결국 부속실의 담당 직원의 역할을 확대해 사실상 배우자 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주 집무실 이전이 끝나고 나면 현재 대통령이 쓰는 5층 집무실을 김 여사가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관심이 쏠리는 건 이전의 퍼스트레이디들과의 만남입니다. 김 여사는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때 가지 못한 윤 대통령을 대신해 권양숙 여사를 찾아가겠다는 뜻을 전하고 일정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절을 찾아 김정숙 여사를 만날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완전히 비공개로 할 것이라면서 사후 보도자료를 내는 것조차도 정치적 메시지로 읽힐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공개 행보를 늘릴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지만 가장 주의 깊게 살피는 건 여론입니다. 따라서 현재로는 김 여사의 보폭이 크게 넓어지지는 않으리란 전망이지만 행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아진다면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낮 2시 국회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당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특히 당혁신위원회 등 최근 당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갈등 상황과 성접대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8월 전당대회 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갈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첫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우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 앞으로의 당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잇따른 선거 패배 이후 불거진 당내 갈등 해소 방안과 차기 당대표를 뽑을 전당대회 규칙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추진되는 친윤그룹 의원 모임이 여당 내 계파 논쟁을 불러온 가운데 애초 이 모임에 들어가기로 했던 장제원 의원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갈등설로까지 번지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여당 내 친윤그룹 의원 모임 민들레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모임에 들어가는 게 문제라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와 사이가 틀어진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도 일축했습니다.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권 원내대표와의 갈등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해 살 여지가 있는 모임은 지양해야 한다는 권 원내대표의 공개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직접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공식적인 당정 협의체라는 것이 이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그런 당정 협의체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모임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장 의원이 돌연 불참 의사를 밝힌 데는 민들레 모임을 둘러싼 논란이 여당 내 계파 논쟁으로 비화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과정 등에서 신경전을 벌였던 이준석 대표는 자잘한 사조직이라며 쏘아붙였고 공조직이라고 하는 건 이미 구성돼 있거든요. 그럼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직은 사조직이죠. 대통령님께 뭐 그런 당내 자잘한 사조직에 대한 이야기 정도를 꺼낼 정도로 그렇게 뭐 심각한 자리가 아니었다. 당내에선 이른바 핵심 윤핵관 사이에서도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여당 내 분열과 갈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결국 장 의원이 이런 상황 등을 고려해 갈등 봉합에 들어갔지만 논란이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시선이 집중된 장 의원이 빠지면서 오히려 민들레 모임은 계속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고 볼 수 있어서입니다. 이럴 경우 친윤 세력화 논란은 언제든 재점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임에 들어가기로 한 친윤계 의원은 장 의원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민들레 모임은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6일 지방선거 패배 원인으로 이재명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그리고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86 용퇴론을 꼽았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이재명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를 두고 담합이 아니냐는 말들이 무성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출마가 아니라 전국을 돌며 대선 패배를 안타까워한 사람들의 발걸음을 투표장으로 이끌었다면 방탄 출마 논쟁보다 훨씬 강력하게 많은 후보에게 힘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는 선거 기간 586 용퇴론은 이상했다며 이재명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는 출마하도록 하고 586 용퇴론을 제기한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소형 핵폭탄, 이른바 전술핵을 터뜨릴 거란 예측이 많습니다. 전략 핵보다 위력을 대폭 줄였지만 그래서 더 위협적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왜 그런지 강정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1945년 8월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차례로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폭발력은 각각 15킬로톤과 20킬로톤, TNT 1톤짜리 재래식 폭탄 수만 발을 쏟아부은 것과 맞먹습니다. 耐え難きを耐え、忍び難きを忍び、もって万世のために太平洋を開かんと欲す. 이후 강대국들의 핵개발 경쟁 속에 수소탄이라는 괴물까지 탄생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센 핵무기로 기록된 옛 소련 차르 봄바의 위력은 무려 50메가톤. 히로시마 원폭 리틀보이의 3,333배에 달합니다. 수소탄은 국제 질서를 좌우할 수 있다고 해서 전략 핵이라고 불리는데 너무 큰 살상력 때문에 사실상 실전에선 쓸 수 없는 무기가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파괴력을 줄인 소형 핵무기 전술핵이 나왔습니다. 전략 핵보다는 약하지만 재래식 무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수천 배 강력합니다. 무엇보다 핵무기의 사용 문턱을 낮춘다는 점에서 더 위협적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러시아가 전술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입니다. Raising the alert of Russian nuclear forces is a bone-chilling development. The prospect of nuclear conflict, once unthinkable, is now back within the realm of possibility. 북한이 전술핵 개발을 공언해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핵무기의 위력을 낮추는 대신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엄포입니다.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앞서 미국도 신형 저위력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등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 온 핵 금기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즉각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신의 전략 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를 비롯해서 한미 당국의 강력한 맞대응이 예상되는데 추가 도발을 막을 대북 압박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발사에 대응해 한미 전투기 20대가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미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There would be a swift and forceful response to such a test because as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tself has said, there is concern that they may conduct a nuclear test. 북한이 핵실험에 나서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하고 미군 전략 자산이 단시간 내 한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죽음의 백조 비원비 전략 폭격기 편대가 이달 초 괌 미군 기지에 전진 배치됐습니다. 비원비 전략 폭격기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에 북방 한계선 북쪽 공해 상공을 비행하며 무력 시위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최근 배치된 F-22 스텔스 전투기가 전개될지도 주목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이 한반도 인근에 집결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 같은 한미의 대응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효과가 있어 제한적이라는데 정부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통해 북핵을 제어할 한미 연합작전 계획 개편 등 확장 억제력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전 지구적인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존 아퀼리노 사령관은 현지 시각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 특별회의 세션에 참석해 세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특히 중국이 러시아, 북한과 함께 전 지구적 불안정을 가져오고 있다며 오판과 의사소통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더 확대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의 신병 처리 방향을 고심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다른 부처들로도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추가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에 배당되면서 확대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선 직후 검찰이 3년 전 고발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하자 자신도 당했다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교육부나 농림부, 외교부 같은 다른 부처 산하기관에서도 사퇴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적게 받으셔도 굉장히 탄핵으로 죽겠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국장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오겠지 싶었죠. 국장도 국장의 판단이 아닐 거고. 2018년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이후 검찰에 여러 차례 수사를 의뢰했던 국민의힘은 이렇게 드러난 추가 정황들을 모아 대선이 끝난 지난 4월에 거듭 고발장을 냈습니다. 김상곤, 강경화 등 전직 장관 4명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묶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애초 이번 사건도 산업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동부지검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달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고 옛 특별수사부서인 반부패 강력수사부에 배당됐습니다. 검찰은 통상 피고발인이나 관련 기관 주소에 따라 담당 검찰청이 바뀔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배경은 함구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는 과거 같은 부서에서 조국 일가 수사를 이끌었던 고형곤 4차장 검사가 지휘하고 있습니다. 핵심 고발 혐의인 직권남용죄의 경우 수사권 축소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없지만 그전까진 가능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관련 법리를 검토하며 사건 구조가 비슷한 서울 동부지검의 수사 상황도 참고하고 있다고만 전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과 후속 인사로 수사팀 진용이 새롭게 꾸려지면 본격적으로 수사에 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장관은 입법과 무관하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를 2개에서 3개로 확대 개편해 특별수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 저는 입법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을 등 이 행정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 정점을 향해 치닫는 산업부 의혹 수사에 이어 다른 부처까지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이 또다시 전 정권을 향한 사정에 나섰다는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나힌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찰청장 차기 후보군인 치안정감 6명이 한꺼번에 교체됐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들을 사전 면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에 행안부가 경찰 직접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1년 당시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독립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됐습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게 계기였습니다. 이후 역대 정부 때마다 경찰권 행사 범위가 조정되긴 했지만 독립적 기관이란 정체성은 유지돼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첫 행정안전부 장관인 이상민 장관의 최근 행보가 논란이 됐습니다.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인 신임 치안정감들을 승진 전 차례로 만나 사전 면담한 데 이어 경찰청장 지명 전 한 번 더 만나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자질도 달라야 되고 대상도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별도로 행안부가 구성한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행안부 내에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이 보유한 경찰 인사와 예산권, 감찰권 등 권한 전반을 넘겨받는 게 골자입니다.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경찰권이 커진 만큼 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거라며 반발 기류가 거셉니다. 퇴임을 앞둔 김창룡 경찰청장도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경찰 심의 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것은 맞고요. 시민 참여라든가 어떤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통제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수직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직할 체제는 독립성보다는 어떤 경찰의 어떤 종속으로 귀결될 가능성, 그런 위험이 크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청장 후보 면담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이 지나친 경찰 통제란 지적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경찰권이 커지게 된 상황에서 정부가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건 아니냐는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희생자들은 모두 화재 때 발생한 연기에 질식해서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의자 A 씨는 다른 민사소송에서도 연이어 패소한 것으로 드러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허승준 기자입니다. 예리한 흉기에 찔린 상처가 선명한 희생자들의 시신. 범행 현장에서는 날 길이 11cm의 등산용 칼 한 점도 발견됐습니다. 이 때문에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희생자들의 직접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재 당시 발생한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겁니다. 자상 있는 두 분 남성이 자상이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었습니다. 두 분 모두 그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가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A씨가 범행 직전 민형사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범행 전날인 8일에도 형사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동산 정보 대화방에 자신이 투자한 시행사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사건 당일에는 투자 신탁사를 상대로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받으려다 패소했습니다. 앞서 다른 재판에서 시행사를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지만 돈을 받지 못하자 신탁회사에 소송을 낸 겁니다.
A씨는 재개발 사업에 지인과 가족의 돈을 빌려 6억여 원을 투자했다가 원금마저 날릴 위기에 처했고 최근까지 빚독촉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으로 투자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잇따라 패소하면서 어렵게 되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합동 분향소가 차려진 경북대 장례식장에는 법조계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억울하게 숨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분향소를 찾아 이번 사건을 법질서를 훼손한 반문명적 테러로 규정하며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피해자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충북 청주시 강서 삼거리에서 SUV 차량이 순찰차와 충돌한 뒤 인도를 덮치면서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인 40대 여성과 보행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차량에 타고 있던 18개월 된 아기와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충남 당진시 송하급에 있는 교차로에서 택시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승용차 운전자와 택시기사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제주도가 한라산 정상에 오른 탐방객들에게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등정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진의 위치 정보 등을 이용해서 이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인데요. 취재진이 확인해봤더니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KCTV 제주방송 허원진 기자입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성판악 탐방 안내소입니다. 등산을 마친 탐방객들이 하나둘 내려와 탐방로 입구에 마련된 정상 등정 인증서 발급 무인 단말기로 향합니다. 최근 각종 인증샷이 일반화되면서 지난해 인증서 발급 건수는 성판악과 관음사에서 10만 건이 넘었습니다. 올 들어서는 벌써 7만 5천 건의 인증서가 무인 발급기와 수기 작성을 통해 발급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홍보와는 달리 한라산을 오르지 않아도 인증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이곳 한라산 성판악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한라산 정상엔 오르지는 않았지만 정상 등정 인증서를 한번 발급해 보겠습니다. 휴대폰으로 한라산 국립공원 홈페이지에 인증서 발급 페이지에 들어가니 한라산 정상의 위치 정보, GPS가 포함된 당일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바닷가에서 촬영한 사진을 첨부했더니 곧바로 인증이 완료됩니다. 결제 등의 남은 과정을 거쳐 키오스크에 인증 번호를 입력하자 인증서가 출력됩니다. 저는 차를 타고 이곳으로 와 한라산에 오르지 않았지만 정상에 등반했다는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한라산과 연관 없는 사진을 첨부해도 1,000원의 발급 비용만 지불하면 정상에 올랐다는 인증서가 발급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한 탐방객들은 허탈함과 함께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평생 살면서 처음 한라산 등정해봤는데 정말 기분 좋습니다. 이 인증서 받으니까 더더욱 기분 좋고요. 실망스럽죠. 그러면 안 되지. 그건 공정과 상식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지. 제주도 관계자에 따르면 탐방객들이 사진 촬영 시 위치 정보가 제대로 포함되지 않는 문제 등으로 각종 민원이 이어지자 인증서 발급기의 관련 기능을 해제한 상태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관련 기능을 복구하고 조만간 새로운 발급기로 교체해 탐방객들의 편리한 이용과 함께 정확한 인증서 발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EPL 득점왕을 차지하고 또 국가대표 주장으로 활약하는 손흥민을 키워낸 건 늘 기본기를 강조하는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월드클래스 손흥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손흥민의 고향인 강원도 춘천엔 손흥민 이름을 딴 축구 공원이 있습니다. 어릴 적 여기저기 운동장을 전전했던 손흥민이 후배들을 위해 내준 공간입니다. 손흥민 선수 가족이 170억 원을 들여 축구장은 물론 어린 선수들이 공부하는 교실까지 갖췄고 올해는 준공 기념을 겸해
6개국 100여 명 선수가 참가하는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도 열었습니다. 유소년 축구대회장에서 만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 운동장에서는 언제나 열정적입니다. 볼 끌지 마. 볼 끌지 마. 볼 간결하게 처리해. 볼 간결하게 처리해. 아들이 아시안 선수 최초 EPL 득점왕을 차지했지만 아버지에게는 언제나 부족해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생각이 변함없으세요? 저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월드 클래스요. 글쎄요. 전 세계에 최고의 클럽에 가서 생존할 수 있는 수준? 모든 분야의 10% 정도만 더 성장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득점왕을 앞두고는 내심 두렵기까지 했던 아버지는 이제 초심과 겸손 그리고 성실을 이야기합니다. 분데스리가 데뷔골을 넣었을 때만큼 두려웠어요. 근데 올해 풍년 들었다고 내년에 풍년 드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내년에 흉년 들었을 때를 대비해서 더 근검절약하고 분수에 맞게 준비를 해야. 그러면서 자신과 달리 아들은 부상 없이 원하는 곳에서 행복한 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토트넘이든 어떤 구단이든 어떤 도시든 네가 가서 뛰고 싶은 구단에 가서 네가 행복하게 축구를 하다가 은퇴하는 게 나는 최고의 바람이다. 다치지 말고 늘 지금 흥민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매 경기 한 경기 한 경기 행복하게. YTN 주한입니다. 네, 이제 사흘 뒤면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가 두 번째 발사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전 세계 상업 우주 발사 시장은 재사용 로켓을 사용하는 스페이스X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고성능의 우주 발사체라도 가격 경쟁에서 스페이스X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인데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 우리도 세계 상업 발사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경쟁 체제로 진일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회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스페이스X의 재사용 우주 발사체인 팔컨 9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142회 발사됐는데 이 가운데 1단 로켓을 102회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고 82회는 재사용했습니다. 새 발사체를 사용할 때보다 재사용 로켓을 쓰면 발사 비용이 100억 넘게 줄어듭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한 해에만 로켓을 30회 발사하는 등 10년 사이 10배가 늘어 세계 발사체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업 우주 발사체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었던 유럽의 아리안 스페이스는 연 6, 7회였던 발사가 최근에는 3회로 크게 줄었습니다. 더는 기존의 우주 발사체로는 스페이스X와 경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에 우주 선진국들은 2030년 이전까지 재사용이 가능한 새 우주 발사체 개발을 계획 중입니다. 유럽의 아리안도 저비용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재사용 발사체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우주 선진국들도 상업용 시장에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사용 발사체 개발은 아주 필연적이라 보여집니다. 2차 발사를 앞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는 저궤도에 위성을 발사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상업 발사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크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누리호 후속 사업인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을 통해 추진력과 운송 중량을 늘리고 재사용도 가능한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단연소 사이클 방식이라는 건 선진국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효율이 높고 재점화, 추력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를 1단에 적용하면 발사체 재사용이 가능하고 마지막 상단에 적용하면 위성 다중 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뉴 스페이스 시대.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통해 발사체 기술 완전 자립은 물론 세계 상업 우주 발사 시장으로의 진입 가능성도 열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국내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5%에 육박하는 가운데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도 우려됩니다. 오늘로 여섯째를 맞은 화물연대 파업에 전체 조합원의 33%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은 어제까지 43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의 첫 기자간담회도 예고돼 있어 당내 갈등과 현안에 대한 여야 지도부의 입장이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당내 친윤 그룹 의원 모임인 민들레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갈등설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가 짙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즉각 전략자산 전개를 비롯한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희생자들은 모두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의자가 연이은 패소에 자포자기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은 아들이 아직 월드클래스가 아니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구단에서든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축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키이우 도심에서는 파괴된 러시아 전차들과 함께 아이들의 피난 차량에서도 공격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전쟁의 참상이 뚜렷한 키이우 현장을 YTN 취재진이 전해왔습니다. 굿모닝 YTN 1부 이어갑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질수록 한미일 3국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화한 한일 관계가 3국 협력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서 안보 분야 협력을 계기로 한일 갈등에도 변화가 올지 주목됩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 차관 협의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엔 그러나 미국 국무부 부장관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측이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항의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거부한 탓입니다. 7개월 뒤 서울, 이번엔 세 나라 차관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 맞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진전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미국이 3국 협력으로 얻으려는 건 단순히 북한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층 복잡해진 국제 정세에서 민주주의 진영의 결속도 꾀하고 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re two of the United States' strongest and closest allies in the world. And there is nothing our three countries cannot achieve when we work together. 하지만 한일 갈등은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로 지적됩니다.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같은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 현안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각에선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나 감시태세 구축 등 3국의 공동 목표가 뚜렷한 분야부터 협력 체제를 가동해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갈등 사항은 어차피 단기적으로 해결이 되기가 힘듭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계속 갖고 가더라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분야의 과제들 같은 거는 지금부터라도 협력을 넓혀나가는 습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동북아 안보와 한일 관계를 우선 분리해 대응하는 투트랙 방안인데 안보 협력으로 신뢰를 쌓더라도 국민적 감정이 얽혀있는 한일 갈등까지 쉽게 풀릴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한일 갈등이 안보 협력에 영향을 미칠 경우 협력을 바라는 미국의 중재 역할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한일 갈등까지 해소하는 계기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이어서 중남미 국가와 관계 강화를 위한 구상을 내놨습니다. 아시아뿐 아니라 앞마당인 중남미에서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주 정상회의에서 중남미 국가와 관계 강화를 위한 미주 경제 번영 파트너십 APEP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As we meet again today, in a moment when democracy is under assault around the world, let us unite again
이 구상은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때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의 중남미판. 다룰 의제 역시 공급망 강화, 혁신, 기후변화 등 큰 주제 아래 디지털 경제의 표준 추구, 신흥기술 지원, 에너지와 식량 공급의 회복력, 강력한 노동 및 환경 기준 등 IPEF와 유사합니다. APEP는 미주 개발은행 등을 통해 중남미 투자를 활성화하고 미국의 골칫거리인 이민자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중남미국 지원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코로나19의 대응 시스템 강화를 위한 미주 보건 회복력 행동계획을 마련해 중남미 의료 인력 50만 명에 대한 기술 지원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IPEF와 마찬가지로 APEP에도 미국의 관세 인하 등 시장 접근 확대가 포함되지 않아 약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미주 정상회의에 다수 중남미 국가 정상들이 불참해 미국이 체면을 구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반미 3개 나라 정상을 독재자란 이유로 초청 대상에서 제외하자 멕시코 대통령이 이에 반발해 불참했고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정상 등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중국의 침투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우리의 비전을 전진시키는 것이라며 파트너십 출범이 중국 포위임을 감추지 않으면서 초가을에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해 전 부처에 전방위적인 노력과 각성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정부 부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곧바로 교육부와 주요 업계를 찾아 인재 육성 방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노동부와 국방부까지 나서서 부서별 특색에 맞춘 대책을 찾는 데 부심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위원들의 책상 위에 반도체 설명 자료와 관련 제품들이 놓여 있고 봉투에는 반도체의 토대가 되는 웨이퍼가 들어 있습니다. 이어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 강의에 할애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모든 부처의 특단의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전 부처가 이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로 인재 양성이 어렵다는 취지의 교육부 차관의 발언에 윤 대통령이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과 법제처장도 과외 선생을 붙여서라도 과학기술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각 부처는 부처별 특색에 맞춘 반도체 대책 마련을 위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이틀 뒤 곧바로 교육부와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을 찾아 수도권과 지방의 첨단 산업 인재 증원을 약속했습니다. 교육의 기관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의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컨센서스를 이룬 그런 숫자는 있습니다. 정말 획기적으로 저희가 늘릴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TF를 구성해 반도체 업체의 유해물질 취급 설비 승인 합리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고 국방부까지 나서 반도체 관련 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원에서도 어떤 반도체 전문 인력 이런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희들도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이 첨단 기업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와는 달리 자칫 정부의 간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반도체 대책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부처별 고유 현안이 자칫 반도체 이슈에 묻히지 않도록 업무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방침에 당장 교육부는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을 대폭 증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데요. 지방대학들은 무엇보다 수도권 대학 쏠림 가속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도체 업계가 필요한 한 해의 인력은 3,000명. 하지만 관련 학과 졸업자는 한 해에 650명 선입니다.
반도체 전문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검토되지만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정원 상한선 안에서 증원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지방대학에도 반도체 등 첨단 학과를 늘릴 계획입니다. 또 기업이 다양한 수준의 반도체 인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대학 외에 마이스터고 정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고등교육의 목적을 사실상 미래 산업인력 양성으로 보고 교육 개혁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변화의 소용돌이에 올라타게 된 지방대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지방대는 수도권 대학 정원이 8,000명 늘면 그만큼 학생들이 지방에 덜 올까 봐 노심초사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필요한 인력을 계산해 수도권과 지방의 반도체학과 정원을 반반씩 늘리고 지방대에 재정 지원을 더 많이 해 경쟁력을 갖춰주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방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교원 확보 규제도 풀고 대학 평가 축소 등 개선과 학사 규제 완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두 지방대의 수건 사업들입니다. 특히 학사 규제가 완화되면 마이크로 학위 과정 신설, 강의와 인턴십 또는 지방과 수도권 대학 캠퍼스 공유, 학과 간 융복합 과정 확대로 지방대 경쟁력을 높이고 인재 양성 시간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 없이 지방대 반도체 학과가 제대로 운영될지는 미지수란 지적도 나옵니다. 우는 놈 떡 하나 주는 이런 방식으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혜택을 주어서라도 지역에도 번듯한 기업들이 존재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넘기는 건 시도교육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특별법 제정은 국회 문턱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정 지원이 지방 거점대에 집중될 거란 대다수 지방대의 우려도 불식해야 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을 이끌며 철옹성 같았던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이 수억 원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금리 인상과 경제 불안으로 집값 하락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최근 20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4월 말 27억 원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7억 원 가까이 급락한 겁니다. 이거는 그 실거래가 들어가 보시면 그 직거래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90% 이상 증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상황은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자들은 매수를 안 하고 있어요. 송파구 잠실동 대단지 아파트 같은 평형도 지난달 22억 5천만 원에 거래돼 한 달 전 최고가에서 4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송파구 가락동 대단지 아파트 같은 평형은 지난달에 비해 2억 원가량 내려 21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2억이 아니라 그 이상 내린다고 누가 사나요? 막말로 23억이든 24억이든 같은 게 21억이든 22억이든 내려왔다고 쳐도 대출 하나도 안 주는데 현금으로 20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강동과 동작, 마포, 양천, 관악구의 주요 아파트도 5억 원에서 2억여 원씩 떨어지는 등 서울 전역에서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과 경제 불안으로 집값이 고점에 달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하락세가 시작됐다고 분석합니다. 연초 예상보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매수 관망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다주택자 매물 출시로 매물 누적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가 부진하면서 서울 외곽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약세를 보이는 지역이 늘어나는가 하면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영향으로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절세 매물이 쏟아지며 집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중은행 담보대출 금리가 6%를 넘어 7, 8%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값 하락세는 장기화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치열한 자율주행차 경쟁 속에 국내 업체의 기술력은 아직 세계 정상권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의 격차가 심한데 최근 적극적인 기술 투자로 상위권 업체 추격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구글 계열의 웨이모는 자율주행차 경쟁력에서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 애리조나에서 처음으로 일반인을 상대로 자율주행차 호출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미 전역으로 시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자회사인 크루즈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안에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안전요원 없이 고객만 탑승하는 유료 택시 30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차가 이르면 8월부터 승객을 태우고 서울 강남권에서 도심 주행을 시작합니다.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이 일반의 첫 선을 보이는 겁니다. 로보라이드 시범 서비스의 시작은 그간 개발해온 기술을 서울 강남지구에서 검증함으로써 자율주행 기술 내재화라는 목표에 한층 더 다가서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세계 수준과는 격차가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관리센터 CAM의 보고서를 보면 자율주행 기술 가장 윗자리에 웨이모가 있고 인텔, 아마존, GM, 중국의 바이두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폭스바겐, 테슬라, 토요타 등과 함께 패스트 팔로워군에 속해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반도체 같은 핵심 부품 제조와 서비스 업체들이 상위에 올라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제품보다는 기술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래요? 차량은 자기네가 직접 안 만들고 자기네 기술을 접목시켜갖고 위탁 생산을 하는 거예요. 자율주행에는 레이더나 라이더 같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판단과 제어 기능을 담당하는 인공지능, 즉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 분야에서 더 뒤처져 있습니다. 테슬라 밑에 있는 구글과 BMW, 알리바바, 폭스바겐보다도 낮은 최하위군입니다. AI 인공지능과 같은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선진국을 100이라고 했을 때 3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국내의 인력이 좀 부족한 문제도 있고요. 현대차 그룹은 자율주행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IT 기술 인력을 해마다 20% 이상 늘려갈 계획입니다. 또 해외 투자도 확대해 지난 2020년 미국의 자율주행 업체 앱티브와 합작에 5조 원을 쏟아부은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는 6조 3천억 원을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등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This will enable us to grow into a company that offers better convenience and safety to our customers. 자율주행차 시대는 오는 2030년쯤 본격적으로 개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은 기간 기술 격차를 따라잡고 법과 제도 등을 정비해 2027년에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오늘부터 미국에 도착하는 여행객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럽에서는 올여름에 전파력이 강한 하위변으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 경고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미국으로 가는 여행객은 24시간 이내에 발급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만 원 안팎의 비용과 함께 24시간 이내라는 시간 제약도 있어 여행객에겐 꽤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여행객들은 이제부터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없어도 입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동부시간 기준 12일부터 비행기를 타고 오는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검사 요건이 국제여행을 침체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항공업계의 요구를 미 정부가 수용한 것입니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서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면 코로나19 검사가 필요 없는데 항공 승객에게만 요구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방침이 시행된 이후에도 90일마다 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우려 변이가 나타나 입국 요건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전 검사를 다시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최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10만 명 안팎, 사망자 300명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에선 올여름 코로나19가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하위 변이로 인해 재확산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독일 로베르트 코우 연구소는 독일 내 오미크론 하위 변이 감염이 전주보다 2배 증가했다며 여름에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취약 집단의 감염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통계청도 하위 변이 확산으로 감염이 늘어나는 초기 징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안정화로 각종 입국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는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광비자 대기 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박병효 리포터가 전해왔습니다. 대학생 시바타 가쿠 씨는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2년 3개월 동안 막혔던 한일 관광 교류가 최근 재개됐기 때문입니다. 僕サムギョプサルが大好きで日本でも食べることでき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本場の韓国でのサムギョプサルが食べたいなって思います. 한국 여행을 준비하는 시바타 씨에게 가장 급한 건 관광비자. 코로나19 이후 양국 간 무비자 체류 제도 효력이 중단되면서 관광비자를 별도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今韓国へ行くにはビザ申請が必要でそれが結構取れるか微妙な感じなのでそれが取れるか不安です. 지난 1일 관광비자 신청 첫날 한국 영사관 앞에는 밤새는 사람까지 등장할 만큼 한국 관광비자 신청자가 줄을 잇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국 여행을 원하는 이들이 계속 몰리면서 오사카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예약을 받는가 하면 도쿄 총영사관은 하루 신청 인원을 150명으로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이전까지 연간 이용객이 약 200만 명이던 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이 이달 중순부터 재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을 여행하려는 일본인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私は韓国に行きたいです。ご飯も美味しいし、何年か前に行ったんですけど、ここ何年か行けてないので美味しいご飯食べに行きたいです。 2年間ちょっと行けなかった、海外に行けなかったんですけど、一番近いっていうところもあってご飯も美味しいし行きたいです. 일본에서 한국 관광 수요가 급속히 늘면서 이젠 관광 비자 발급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월드 박병효입니다. 키이우 도심에는 파괴된 러시아 전차들과 함께 아이들을 태웠던 것으로 보이는 피난 차량에도 공격받은 흔적이 남아서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길거리 한복판에 보존돼 있는 미사일의 모습도 저희 YTN 취재진에게 포착됐는데요. 키이우 도심의 모습을 신준명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키이우 도심 광장에 파괴된 러시아 전차 여러 대가 전시돼 있습니다. 전차 위에는 불에 탄 러시아군의 군복과 탄피 등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새카맣게 그을린 전차에서는 여전히 매캐한 탄약 냄새가 진동해 최근까지도 전장에 투입됐던 무기라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러시아 전차들 사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작은 승용차입니다. 차량 측면을 보시면요, 러시아어로 아이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지금 차량 안에 아이들이 있으니 공격하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적은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도 지금 차량 창문은 모두 다 깨져 있고 차량에 남아있는 총알 자국도 선명합니다. 러시아군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민간인들을 공격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I understand how many our people were injured or even killed. I want to say thank you to all our defenders that I can stay here. 광장에서 멀지 않은 거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에 커다란 기둥이 박혀 있고 바닥은 움푹 파였습니다. 지난 3월 초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당시 인근 TV타워를 타격하려고 했지만 목표물을 벗어나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근 건물이 반파되고 행인 5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이곳 키이우에서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러시아의 미사일이 날아들 수 있다는 공포는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넉 달째로 접어들면서 우크라이나군이 탄약과 포 부족으로 러시아와의 포격전에서 열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바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현지 시간 10일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고 서방의 무기 지원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미국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모금 행사장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경으로 들어가려 했고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젤렌스키는 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경고는 불신에 직면했고 심지어 유럽 동맹조차 미국이 너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은근히 비판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화 범죄도시 2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번째 1000만 영화가 됐습니다. 범죄도시 2는 개봉 25일째를 맞은 어제 오후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마지막 1000만 한국 영화였던 기생충 이후 3년 만으로 한국 영화로는 역대 20번째, 외화까지 포함하면 28번째입니다. 배우 마동석에게는 부산행 또 신과 함께 시리즈에 이어 4번째 1000만 영화가 됐습니다. 부산에서 무대 인사를 하던 배우 마동석은 1000만 관객 돌파 소식에 상상도 못했다며 관객에게 큰절을 올렸는데요. 감사 인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영화가 저희가 부산 내려오자마자 1000만이 됐어요. 제가 영화를 제작하면서 같이 출연했던 영화가 한 7, 8편 됐는데 그중에 이렇게 크게 된 영화는 정말 처음이라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이렇게 1000만 영화는 사실은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 관객분들이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하늘이 도와서 많은 관객분들이 저희를 찾아주셔서 1000만이 된 것 같고요. 그런 의미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얼굴이 마비되는 희소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부터 월드 투어에 나선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 자신의 SNS에 3분가량의 영상을 올리고 안면마비 희소병을 앓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As you can see, this eye is not blinking. I can't smile on this side of my face. This nostril will not move. So there's full paralysis in this side of my face. 다소 힘없는 모습으로 나타난 비버는 오른쪽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거나 한쪽 얼굴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직접 보여줬습니다. 비버가 걸린 램지언트 증후군은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귀 근처 안면신경에 침투해 얼굴마비와 발진, 난청 등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결국 이번 주 시작될 예정이었던 토론토 공연과 워싱턴 DC, 뉴욕 공연도 중단했습니다. This is pretty serious, as you can see. I wish this wasn't the case, but obviously my body's telling me I gotta slow down. 팬들에게도 공연 중단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정상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 gonna get better, and I'm doing all these facial exercises to get my face back to normal, and it will go back to normal. It's just time, and we don't know how much time that's going to be. 올해 29살인 저스틴 비버는 13살에 데뷔해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했고 빌보드와 그래미상을 섭렵하며 세계적 팝스타로 사랑받아왔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그룹 BTS의 새 앨범 프루프가 발매 첫날 200만 장 넘게 팔리면서 더블 밀리언셀러에 올랐습니다. 그제 오후 1시부터 발매를 시작한 BTS의 신보는 어젯밤 11시까지 215만 5천여 장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BTS는 앞서 지난 2020년에도 정규 4집을 발매한 첫날 200만 장이 넘는 판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타이틀곡 Yet to Come은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이 지난해 8월 톱백 차트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공개 1시간 만에 1위에 올랐습니다.
(2000년대) 국제무대에서 사진으로 이름을 알렸던 기마타 작가가 새로운 작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연하다라는 제목의 연작은 기존의 사진과 완전히 다른 경지를 보여줍니다. 김태현 기자가 전합니다. 이미 2007년 세계적 명성을 얻었던 기마타 작가. 당시 미국 언론이 큰 관심을 보이고 빌 게이츠가 그의 사진 작품을 사기도 했지만 이후 작가는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 세계 12개 도시에서 각각 사진 10,000컷을 찍은 뒤 한 컷으로 중첩시킨 인달라 연작을 냈습니다. 도시의 생생한 모습이 사라진 모노톤의 작품들입니다. 반야심경 260자를 포개어 쌓은 작품도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2010년부터 사진이 아닌 자연하다라고 명명한 연작이 나옵니다. 국내외 각지에 하얀 캔버스를 설치하고 1년, 2년에 걸쳐 자연이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칠레 아타카마 사막과 수시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제주의 작품은 대조적입니다. 중국 서부의 오지 티베트의 수도 라싸는 물론 강원도 숲의 연작도 햇볕과 바람, 눈비가 그려냈습니다. 인도의 불교 성지 부다가야의 캔버스는 부처가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인도의 마보디 대상, 부다가의 마보디 대상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서 시타르타가 붓다가 된 곳이거든요. 즉 각자가 깨달은 자가 된 것인데 그곳에서 시타르타가 붓다가 됐으면 그런 이유가 있을 거다. 강원도 홍천 땅속에 묻은 캔버스는 1년 만에 썩어서 해체됐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천조각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대포가 만든 그림은 실로 파격적입니다. 전방 군부대 사격장에 세운 캔버스에 포를 쏜 뒤 갈기갈기 찢겨나간 조각들을 모아 빨간색과 검은색을 입혔습니다. 인간 속에 내재해 있는 그 야만성도 인간의 역사에 있는 거다. 그런 것을 보기로 포 작업도 진행한 거죠. 올해 첫 전시를 연 모란미술관 경내에도 지난 2월 캔버스가 세워졌습니다. 두 해에 걸쳐 자연이 어떤 그림을 그려낼지 궁금해집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겨우내 축사에서 지냈던 한우 200여 마리가 강원도 대관령 초원에 방목됐습니다. 한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혈통을 관리해온 한우들인데요.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축사 문이 열리자 한우떼가 해발 900m 방목장을 향해 앞다퉈 내달립니다. 푸른 초원을 누비는 소들의 힘찬 질주가 장관을 연출합니다. 7개월 만에 방목장으로 나온 소들은 답답한 축사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에 신이 난 모습입니다. 무릎 높이까지 자란 신선한 목초는 축사에서 먹던 건초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맛입니다. 소를 방목하면 영양이 풍부한 목초 섭취와 운동으로 백혈구가 20% 이상 증가하는 등 면역력이 강해지고 번식률도 높아집니다. 적절한 운동과 그다음에 일광욕 등을 통해서 암소가 강건해져가지고 그 수태율이 약 15%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소 한 마리가 하루 평균 뜯는 풀의 양은 70kg. 그만큼 한 마리당 60만 원 가량의 사료비를 아낄 수 있는 것도 방목의 장점입니다. 이번에 방목된 한우 200여 마리는 국립축산과학원이 30년 넘게 혈통을 관리해온 연구용 한우들입니다. 사료 가격 급등과 수입 소고기 공세 등 여러 악재 속에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활기차게 그 초지를 뛰어도는 그 소를 보고 우리 한우 산업이 전반적으로 다시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목된 한우들은 축구장 360개 면적의 드넓은 초원을 뛰놀며 풀을 뜯다가 10월 말쯤 다시 축사로 돌아갑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코로나19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과 옥수수 등 식량 작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밀 비축 물량을 늘리며 대비하고 있는데요. 고재영 기자가 국산 밀 수확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산 밀이 잘 자란 넓은 밭에서 추수가 한창입니다. 장비 여러 대가 들어가 부지런히 작업해도 끝날 줄 모릅니다.
이번에 수확한 국산 밀은 수입 밀과는 다르게 무농약 친환경으로 키운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거를 함으로써 제가 뿌듯한 마음이 가진 게 뭐냐면 우리 애들도 우리가 생산한 밀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좋은 점 이점도 있고. 이곳을 비롯해 제주 서부 지역 밀농가는 20여 곳. 올해 40헥타르에서 200톤 이상 수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제주에서 고품질 밀을 생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7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산밀의 안정적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가지고 농업용 드론이라든지 건조기라든지 생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에 1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원에 따라 국산밀 생산량은 늘어나도 저렴한 수입 밀에 밀려 판로가 마땅치 않은 게 문제입니다. 안전한 먹을거리로 국산밀 찾는 수요가 늘었다지만 여전히 수확한 밀 대부분은 정부가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건조 작업을 마치고 보관된 밀은 정부가 비축 물량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정부가 식량 안보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해 8,400톤이던 밀 비축 물량을 올해 14,000톤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매입 가격이 낮아 비료값이며 인건비 등이 크게 오른 요즘에는 국산밀 재배 농가들은 힘이 빠집니다. 우리나라 밀 자급률은 0.8%. 식량 안보를 위해서라도 국산밀 생산 농가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최근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울산 다문화 교육지원센터가 다문화 어울림 교실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JCN 울산중앙방송 박정필 기자입니다. 있는 울산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다양한 나라의 언어와 의상, 놀이 등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지역 초등학생들이 찾았습니다. 먼저 중국과 인도네시아, 몽골 등 전통 의상을 입은 다문화 이주민 강사들이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4개 그룹으로 나눠진 각 교실에선 나라별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문화와 전통에 대해 배웁니다. 다문화에 대해서는 조금 몰랐는데 오늘 체험학습을 통해서 다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체험학습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전통 의상 입기. 중국의 치파오와 몽골의 델 등 나라별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으로 남깁니다. 이어 다양한 나라의 놀이 문화까지 경험해봅니다. 학생들은 체험학습을 통해 여러 나라 문화의 소중함과 다문화 사회가 왜 우리와 서로 공존해야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다른 나라의 전통이나 문화에 대해 잘 알 것 같고 저희 반에 다문화 친구가 있다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울산 다문화 교육지원센터는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다문화 사회의 편견을 버리고 다문화적 감수성 향상을 위해 다문화 어울림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주변의 다문화 학생을 이해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센터는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다문화 어울림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등 다문화 가정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울산. 이제는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다문화 학생들을 가슴으로 끌어안을 때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네, 오늘도 한여름 더위가 계속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9.2도로 선선한데요. 낮에는 31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오늘도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 대기질은 양호하겠지만 전북 지방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현재 서울이 19.2도, 부산이 17.5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31도, 청주 29도, 부산은 24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YTN 2부가 이어집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